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이따의 윤상보입니다. 제22대 총선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21대에 이어서 야당이 압승을 했고 제주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새 후보가 3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제주 지역구 당선자 3분을 모시고 선거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3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성곤 서귀포시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한규 제주시월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첫인사하면서 이제 후보님이라고 안 부르고 또 당선인이라고 부르니까 느낌이 굉장히 새로운 것 같고 세 분 모두 축하 많이 받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초선부터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선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네,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시 갑지역 유권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신 기대, 희망 받아 안고 성실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 항상 소통하고 현장에 있겠습니다. 어쨌든 말이 성찬보다는 성과를 내는 정치로서 보답하겠다. 이게 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김한규 당선자께서도 전에 이제 반선 0.5라고 네. 얘기를 스스로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온전한 또 재선에 성공을 하신 겁니다. 소감 어떠십니까? 온전한 재선은 아니고요. 네. 저희 1.5선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리죠. 2년 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표정이 별로 그렇게 밝지 않은 표정으로 열심히 해!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그래도 이제 도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니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라는 격려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제주도 도민들과 함께 제주를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 때 많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참 다양한 목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초선, 재선 순으로 갔는데 자 이제 3선이 되셨습니다. 위성곤 당선자께서도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성실하고 열심한 의정활동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3선이 되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책임감만큼 제주도와 우리 서귀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3선 중진이 되어지는 건데 당에서의 당직 그리고 이제 국회직을 맡게 되어질 텐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쌓은 풍부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과 그 다음에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겠습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소감이 기쁨도 있지만은 그 무게감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국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좋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또 제주와 관련된 숙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위성호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은 지난 이제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였죠. 그 평가가 결국 이제 저희들의 표심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오만하고 실제 이제 국민들 야당과도 소통하지 않고 독선적인 정국 운영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또 경제에 있어서는 긴축재정으로 대표되어지고 부자 감소로 대표되어져서 실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만나는 유권자들마다 정말 살기 어렵다.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진영 정치, 이념 정치, 이념을 내세우고 실제 국민의 삶을 살리기보다는 그런 정치에 대한 심판의 선거였고 그것이
바로 이제 국민의 분노가 결국 저희들을 당선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주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게 전국적인 흐름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의원님 개인한테 원했던 유권자들의 그 마음도 아마 승리 요인일 텐데 그건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예, 우선 이제 공항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제 평가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선거관에서 많은 힘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제 갈등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되어진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텐데요.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도민의 현명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평가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의정활동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6등, 20대 국회에서는 1등을 했는데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는 이런 지표들이 또 그 위성군의 성실성을 보아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께도 좀 여쭤볼까요? 지금 이제 전국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개인적인 거 얘기하셨는데 의원님은 그 승리의 요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인 의정 활동으로 승부가 난 선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도민들께서 만나셨을 때 뭐 의정 활동 잘해서 표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은 냉정하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정치 자체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으셨고 이 양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칭찬하시는 분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지금 이 삶이 불편한 부분, 만족스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책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압도적으로 저희 당이 이겼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선구제의 특징상 51%만 얻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많아야 뭐 4대 6, 뭐 3대 7, 근데 3대 7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 5.5대 뭐 4.5 내지는 6대 4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저희 당선인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도 최소한 30% 이상씩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결국 그분들의 마음은 이제 정치 자체가 과연 무엇을 바꿔내느냐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되게 크다. 그거에 대한 숙제를 되게 느끼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민원 행사나 간담회나 뭐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2년 동안 그래도 얼굴이 익숙해진 거 그거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끼시는 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정서상 전혀 익숙하지 않은 후보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되게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2년 전에는 저는 되게 새로운 인물이어서 정말 그때 예외적으로 도민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고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서귀포라든지 제주시 갑 지역도 상대 후보들이 지금 저희 두 후보님에 비해서 지역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권자 만나시면서 첫 선거와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걸 느끼셨군요. 네, 그 분명히 한 번 받거나 이제 뭐 MBC라든지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나온 그런 활동들을 기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성권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도민들께서 아실 수 있게 이런 방송이나 언론 통해서 활동을 한 게 그래도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안 하면 보좌진들이 좀 싫어요. 방송 보고 자기들 얘기 전혀 안 한다고. 근데 뭐 당선되시고 굉장히 주변에 감사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초선이긴 하지만 제주도 내에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던 우리 문대림 당선자께서는 지금 두 분께서 사실 전국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역에서의 승리 요인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정치 수준이 저는 전국적 정치 수준을 상회한다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제주도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제주 홀대론이 제가 봐도 심각했습니다. 아, 예, 이번에.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총선을 앞두게 되면 기본성의 표시라도 하는데 그런 것들조차 없었거든요. 예. 뭐 또 각종 공약의 이행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민들께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밀어내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유성권, 김한규 의원님과 같은 경우도 인물 경쟁력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저는 이제 인지도 면에서 제가 도의원, 도의회의장, 청와대 비서관, 국가공기업 운영 이렇게 하면서 도민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지도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 이게 경선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좀 어쩌면 좀 유리했다 이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뭐 남들도 그렇게 평합니다만 사전 오기 이기 때문에 그 절박함, 절실함. 본인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것들이 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프레임 강하게 작동했고 또 어쨌든 인물론에서도 상대 후보님들에 대해서 뭐 압도적 우위는 아니지만 뒤지지 않는 뭐 그런 선거였다. 여기에서 간절함이 플러스돼서 이것을 도민들께서 받아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분들 중에서 간절함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분들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후보자들 모두가 저희 민주당 후보자들 모두가 사실은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그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정책 운영 기조라든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지면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이 후보들에게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나타났던 현상들이었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이제 그 민심에 대한 얘기를 다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글쎄 정부가 좀 바뀌느냐, 정부의 기조가 바뀌느냐, 아니면 또 계속 의석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원선까지 간 것은 아니고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는 선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가 계속 이어지느냐, 아마 그 부분이 숙제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또 세 분을 포함한 국회의원 분들의 지금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좀 정부가 기조를 좀 바꿀 것 같습니까? 이번엔 김한규 의원님 여쭤볼까요? 저는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제는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본인의 공천에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4년 후에는 2028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이후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보고 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은 아닐 거고요. 국민의힘에도 중진 의원들이 이제 상당히 많고 정치를 더 오래 하신 분들이 목소리를 낼 거다. 게다가 이런 선거 분위기라면 2년 후에 지방선거에도 국민의힘의 단체장들이나 지방 의원들이 당선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내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분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총리는 당연히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니 어떤 인물을 지명할 것인지 자체가 의지를 보일 거고요. 그런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여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이 인선 과정에서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강하게 실제로 야당과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전직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진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의 결과는 뭐 충분히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저희 뭐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고요. 가장 이제 여당의 이제 당선인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분출을 하는 거죠, 실제. 여당의 이제 초선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 전국적으로 그려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준비하고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 대통령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기조 아마 이제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게 되어지면 실제 대통령의 기능이 매우 죽기 때문에 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스타일이 네. 뭐 기상천외한 그 스타일을 갖고 계셔가지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이제 현실적으로는 바꿀 수밖에 없을 예. 것이다라는 앞으로 뭐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가장 투쟁력이 높으실 초선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득표율을 보면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득표 지형들이 있거든요. 당선 지형이 있었고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은 이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라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던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좀 만들어가고 싶으신지. 우선 제가 뭐 21대 두 분 의원님을 놓고 21대 의원 국회에 대한 평가를 하긴 좀 그렇지만 예. 감히 이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의석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업입법들을 처리하는데 세련되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야당성, 투쟁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저는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선거 전에 대통령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선거 전에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엔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야당성을 좀 상실했었다. 예. 저는 이런 이따 나가서 혼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리고 임기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정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왜 대통령 일가만 비껴갑니까? 왜 특정 사안에만 비껴갑니까?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걸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줘야죠. 정상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 총선 결과를 통해서 정상화 되어 나갈 것이다. 뭐 이 정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세 분 모두 원인자를 정부를 지목하신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이제 대화의 영역인데 앞으로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일단 정부에서 먼저 좀 바꿔야 된다는 전제들은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은 글쎄 원인자는 어떻게 파악할지 모르겠으나 제주말로 좀 쌉지 좀 말라고 얘기들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풀어가는 부분들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세 분이 이번에 선거 치르시면서 공약을 내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공약집을 다 가져왔습니다. 세 분 모두 이거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앞으로 공약을 어떻게 지켜 나가시고 싶으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략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위성공 의원님부터 해볼까요? 예, 우선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들을 마련하고 절차적으로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공약 제1 공약을 사실 의료 관련되어진 공약을 내었는데요. 상급 종합병원의 제주도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서귀포 의료원 내에 필수 응급 의료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건 시급한 문제여서 사실 필수 응급 의료 체계는 서둘러서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전체 의료로 보아지면 상급 종합병원, 제주대학교 병원과 한라병원과 서귀포 의료원의 시스템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스템 연계를 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 개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선거 전에 인터뷰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의원님께서 나는 지난 선거 공약 이렇게 많이 지켰고 이렇게 일들도 많이 해왔는데 정작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 예. 좀 섭섭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근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도 이제 도민들한테 알려 나가는 부분도 좀 숙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공약을 이제 제출할 때도 매니페스토 공약에 의거해서 양식에 의거해서 전국에 두 분님 계신데 전국의 후보들 중에 다 했는데 그 양식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춰서 사실 이제 공약을 준비했고 이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제 추진 과정을 이제 주민들께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방송 나와서 하고 계신 중간 내용들도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고맙죠. 알겠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은 공약들 이제 내신 부분들 어떻게 지켜 나가실 생각이신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급 종합병원 지정, 저도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번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러면 사실 협의를 잘하면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대통령이 2년 동안.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했고 실제로 실무자들이 일일이 챙기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일단은 대통령 공약 중에 저희가 동의하는 것들을 좀 정부를 설득해서 해내고 싶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성과가 아니다. 대통령의 약속이다라는 측면에서 설득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그게 법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서울과 제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을 하는데 사실 서울 하나를 빼고 제주를 한 곳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거냐, 예산도 어떻게 배분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제주 홀대론이 안 나오기 위해서 대통령께도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게 법으로 아예 제주도만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제주도 여당 국회의원이 없지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행정부 공무원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대통령을 도와주자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해녀의 전당 여기 구자에 해녀의 전당 건립도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안 됐습니다. 첫 해 예산에서 빠져 있길래 제가 국회에서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께 대통령 공약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대통령을 위한 성과인데 당신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이게 맞나 약간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결국은 다시 복원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좋은 공약들을 실현하는 걸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그런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야당 의원으로서의 설득의 방법론을 아니 근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수당이지만 국민들께서 죄송하지만 좀 오해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산 전문가도 계시지만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항목을 늘리거나 예산을 늘릴 수 없게 아예 헌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결국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여당과 협력하고 정부하고 협상하는 과정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대림 당선자께도 여쭤보죠. 선거 과정 속에서 여러 이제 공약들을 내셨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실행 의지도 많이 밝히셨었는데 어떻게라는 이제 실행론에 들어가야죠. 네, 저는 우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저희 중앙당 공약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특히 이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지방 재정만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당의 공약 중에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그리고 어쨌든 내수가 소비가 촉진돼야 되니까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해야 될 경우에 신속한 원활한 폐업 지원과 신속한
제도전 지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앙당과 협의해서 민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내는 일, 국회에서 그런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하는 일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1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역시 중앙당 공약을 좀 많이 이렇게 지역화시켜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 내에서의 어쨌든 그 추진 의지를 추동시키는 것,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내는 것, 요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 이외의 지역 이슈들에 대해서는 도정과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말씀 주신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권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어느 권역으로 가든 이게 지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 패키지를 이거 먼저 정부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 지정 요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내용, 이 퍼다리를 우리가 받아오는 역할, 두 분 의원님 모시고 그것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흐뭇하게 초선을 바라보셔서 제가 좀 이게 상급종합병원을 제주에 왜 지정해야 되냐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그 의료 정책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짜는 건데 그럼 제주를 책임지는 병원이 어디냐면 서울대병원이 됩니다. 서울대병원이 돼서 제주 책임질 수 없잖아요. 연계가 안 되지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 거죠. 필요성에 있어서 우리 의료 서비스 있지만 정부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 분의 또 그 정치 협상력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 발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공감대는 꽤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서는 좀 그 부분에서 의견을 모아봐야겠죠. 공약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이 얘기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제2공항이 또다시 이슈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피로감과 함께 이제는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 분께서 입장차가 조금씩은 있는 걸로들 알고 계셔서 저한테도 그 부분을 좀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세 분이서 어떻게 똑같은 의견을 낼 수는 없겠으나 의견을 맞춰 나가는 과정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의원님부터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어떻든 간에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 간에 서로 이제 소통과 의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장을 좀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문대림 후보나 저나 이제 문대림 당선자나 저나 원탁회의를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논의에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대림 당선자께서는 그 원탁에서 하는 논의 속에 여전히 주민투표라든가 의견을 다시 물어볼 만한 그 의견도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자협의체를 얘기했고요. 그 속에서 어쨌든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갈등은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도나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검증 사안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가환경기관, 연구기관에서도 국토부로 좀 부정적인 의견 표시를 KEI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환경성, 안전성의 문제 매우 중요해서 이걸 털고 가지 않으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데 기본계획고시를 이제 국토부에서 늦추는 이유가 저는 단순히 총선 때문이라고 안 봐요. 늦추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정과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딱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기재부의 신중한 예산 검토가 얘기가 나오는데 당선자께서는 그렇게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저는 그 예산 검토, 뭐 예산도 이제
2년 사이에 수주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예. 또 이제 항공 수요에 관한 변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조차도 공개를 해야 되죠. 예. 김원규 의원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역 내에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성산 쪽에서 그러니까 지역구도 사실 좀 겹치는데 네. 성산 쪽에서 가까운 쪽에서는 찬성이 높은데 멀어질수록 반대가 네.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복잡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성산에 가장 가까운 종달리부터 하돌이 이렇게 쭉 예. 올 때는 그쪽은 당연히 찬성이 더 높고요. 오다가 이제 사마지구를 거쳐서 이도일동으로 딱 끝나는 순간 네. 여기는 이제 반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이 두 분의 지역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입장이 명확하게 딱 도민의 의사만큼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선명하지 네. 못하다는 얘기를 아마 선거 네. 때도 많이 들으셨던 것 같긴 네, 한데. 그래서 아니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라는 게 이제 다른 후보들의 입장이었는데 저는 제가 밝히는 게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고 실제로 도민들을 만나면서 이런 갈등이 생각보다 되게 크다라는 게 제 우려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많지만 반대하는 분의 그 반대의 강도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반대하시는 분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할 때 반대가 더 높았는데 왜 이거를 다시 꺼내느냐. 또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았느냐. 예,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3명이 모여서 그래 추진합시다. 뭐 이렇게 결정하면 과연 도민들이 따를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 저도 사실은 뭐 다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 협의체가 뭐 도나 도청, 국토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예, 예. 결국은 이 지난번 여론조사하고 같은 결론이든 다른 결론이든 알려면 그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갖고 논의하고 뭐 주민투표든 하여튼 그에 준하는 수준의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예. 오자협의체에는 찬반 단체 국토부 도의회가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 주민투표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 오자협의체 속에서 논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명할 기회 있으면 한번.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제가 이제 성산에서 그 엄청난 표차로 그 상대 후보에게 졌는데 예. 이제 그건 뭐 성산만이 아니라 서귀포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서귀포시에 만약에 자치권이 있었다면 이 결정을 제주도에 다 맡겨놨을까? 결국은 이 자치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서귀포 시민들의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견들이 저는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공항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늦춰지고 있는 거는 뭐 저도 사실은 이제 기재부에 그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거에 대한 기재부의 새로운 검토, 고민 뭐 이런 데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8년 동안 끌어왔고 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놔둘 거냐 사실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도민이 반반이 나누어서 찬반으로 나누어서 예.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 갈등을 계속 상존시키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정치권에 큰 결단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나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짧게 좀 해주실까요? 짧게. 예, 예. 그러니까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2014년, 15년 초까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을 특정하지는 않았었고요. 복수공항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예. 신공항과 신공항, 기준공항 확장 이게 주요 이슈였거든요. 그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용역이 발표되기 한 40일 전쯤에 제주도가 국토부로 공문을 보냅니다. 복수공항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러니까 공항이 2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 간의 도민 사회에서 공론 절차가 아주 생략된 상태에서 예, 예. 복수공항을 기정사실화해버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결정이었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이제 갈등으로 계속 상당 정도 이어졌다는 말씀인데, 예. 배제되어버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단의 시기가 뭐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결단의 시기가 왔다는 그 의견도 있는 반면 네.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단계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 네.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이걸로 또 제2공항 그러니까 토론이 복수공항을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데 요거 제가 따로 한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도 되겠습니까? 같은 생각인데요. 같은 생각인데 복수공항을 기정사실화했다면 예.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건 도민들이 궁금해할 사안이죠. 제가 지금 이 제2공항 얘기를 거의 한 10년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배경에 대해서나 이제 절차 관련해서는 도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이제 판단의 영역 쪽에 들어왔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과정에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따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갈등과 관련해서 세 분이 모두 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 뭐 누구나 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얘기는 좀 다음에 넘기기로 하고 자, 세 분 궁금한 게요. 상임위 어디들 가고 싶으십니까? 김한규 의원님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두 정치 선배님이 하시고 남는 상임위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가 국회의원 3명이 결국은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나눠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관심사들이 다 있겠지만 네네. 그거보다는 도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는 제가 정무위를 했는데 아무래도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좀 덜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도민들이 원하는 경제 관련 상임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뭐 산자위도 그렇고 농해수위도 그렇고 이렇게 실제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직접적인 예산이 관련되는 상임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런 곳 중에 하나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뭐 산자위가 아무래도 오영훈 도정에서 관심 갖고 있는 수소경제라든지 에너지 전환 이쪽이 저희 이제 동쪽 지역에 많아서 직접적으로 도정이나 제 공약에도 새로운 산업, 신산업 얘기가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네. 법사위 네.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법사위가 관심을 많이 받고 예. 현실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상임위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언론 주목도가 높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지난번에도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금융산업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정무위를 간 건데요. 이번에도 뭐 그런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인지도를 올리거나 이런 거는 상임위 외의 활동으로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대림 당선자께서는 어느 상임위에 가고 싶으세요? 지금 뭐 의욕이 굉장히 넘치시는 것 같긴 한데 1년마다 바꾸셔서 아닙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농해수위를 농해수위요.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우리 유성권 의원님께서 3선 되셨고 유성권 의원님이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으신다면 거야 뭐 저희도 입장에서도 상당한 실익적 선택이고 해서 뭐 그러면 다른 고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농해수위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고 산자위도 욕심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농해수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 생각들이 좀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행자위도 매우 중요하죠. 행안위도. 행안위요. 지금 도의회 용어랑 지금 막 섞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위성권 의원께서는 선거 과정 속에서도 사실 상임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좀 하셨고 거기에 대한 욕심도 내셨는데 지금도 동일하신가요? 예, 뭐 이번에 이제 3선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많이들 교체가 돼서요. 아마 이제 그 상임위원장 하는 거는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어떤 상임위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저의 정치력의 문제일 거고 또 저희 내부의 룰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정하시면 그 나머지를 전 정해야 되는 입장이 될 거고 또 이렇게 앞서 오늘 이제 오영훈 지사와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오영훈 지사께서도 이제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상임위원회를 전반기에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상의하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을 하시고 그 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은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조정을 통해서 일단 이 같은 당 안에서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뭐 지역
게 이제 국회의원 셋이지만 또 저희 제주 출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이제 그분들까지 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상임위로 좀 배정을 좀 하고 뭐 또 상임위 배정에 또 이제 정치 영향력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 초선 의원들 경우는 그냥 배치하고 그냥 놔두거든요. 아,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삼선 의원이 좀 예. 좀 정리 좀 하고 해서 우리 이제 제주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지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세 분 말씀 속에 저는 참 그래도 인상 깊은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의 욕심이 나는 상임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좀 먼저 고려하시겠다는 말.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아마 그 도민들께도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 정말 말 그대로 국회에서 사실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국회의원의 임기가 뭐 지금 아직은 진행 중이시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세 분은 뭐 초선, 재선 그리고 3선이신데 정치인으로서 이제 나는 이 위치에서 어떤 정치를 이번 임기 내에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신지를 한 번씩 여쭤보고 싶은데 문대림 당선자께 좀 여쭤볼까요? 저는 뭐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네. 저희 정치의 지향점은 제주도민이었습니다. 제주도민 우선 실용주의 이것은 이제 국회 활동도 뭐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민들을 중심에도 활동을 할 것이고요. 예. 제주의 가치에 기반한 도민 성장 시대 이것을 지방 정부와 국회와 중앙 정부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모범적으로 그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다소 식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들 그 질문들을 하시니까 1호 법안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본인의 앞으로의 그 의정 활동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어서 아마 많이들 여쭤보는 것 같은데 국회 입성하시면 1호 법안 생각하시는 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기존 산업의 고도화 부분을 놓고 고민하면서요. 관광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광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여러 가지 고민하던 과정에 이제 관광기본법을 개정해서 관광기본권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약자들 그리고 스트레스 업종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예. 그들에게 관광권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책무를 부여하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책무를 부여하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3,9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서울시가 25만 원 본인 부담 15만 원에서 40만 원에서 그 여행권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한 접근이죠. 법적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그 관광권에 관한 책무 규정을 예. 집어넣는 것. 그렇게 되면 제주도의 관광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 전국으로 분산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커지고 예. 제주도에 이제 이익이 올 것이다. 또 법안이 개정 가능하느냐라고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예.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예. 예, 우선 제가 1호 법안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은 제가 이제 해양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근데 아무도 시도를 안 해봤는데 해양자치에 관한 내용도 한번 동시에 이걸 자치권이 범주 속에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법률 전문가인 김한규 의원님과도 의논하면서 접근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이 아마 세 분이 협력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김한규 의원께서는 이제 그 재선으로 무게감을 더하셨는데 어떤 정치를 좀 펼치고 싶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고민이 참 많습니다. 결심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뭐가 더 바른 정치인가 좋은 정치인가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젊은 층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참 저희 정치인들을 모르더라고요. 나름 네네. 저희들 열심히 활동했다고 하는데 뉴스를 봤더니 저희 후보 3명을 갖다 놓고 어느 지역군지 서로 연결하는 이런 방송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못 맞추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끼리 뭐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예. 젊은 분들 새롭게 사회생활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은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분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 무관심을 바꾸는 좀 쉬운 정치를 하고 싶다. 쉬운 언어로 이분들이 재밌어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요즘 강하고요. 원래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도 정치적 혐오를 줄이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 혼자 막 혐오를 줄이기 어렵고 당장은 조금 더 이분들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상당수 많은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SNS라든지 이런 동영상 등을 어떻게 만들까를 제가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보좌진들은 제가 자꾸 새로운 거를 시키면 상당히 불만을 갖는데 저는 그런 고민들이 막 유세차를 타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어떤 포맷으로 알리면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고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인지도 이 부분보다 정치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도민들이 아시면 저희도 정치인으로서 직업적인 만족도와 자긍심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성권 의원님 무게감을 더하는 이제 3선이신데 앞으로의 정치적 포부 좀 여쭤볼까요? 저는 이제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땀의 대가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이제 정치 기본 모태인데요. 그것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입장을 관철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생활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김한규 의원님께서 유튜브 막 이렇게 잘하셔서 저는 보좌진이 정말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보좌진들에게 이거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한규 의원이 잘한 거여서 제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생활 정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사소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 그런 관점 안에서 뭐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도 새로 만들고 인도도 이렇게 새로 만든 일을 끝까지 이렇게 관철시키고 한 2, 3년 사실 신호등 하나 놓는 게 금방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내줘도 안 해줘요. 예산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활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서 이제 1호 공약 말씀하셨는데 1호 법안 말씀인데 그것도 첨언하면 저는 이제 내 손으로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10조를 개정을 통해서 10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군을 둘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폐지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을 관철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리라고 보아지고요. 알겠습니다. 세 분 모시고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세 분 모두 공의 소통과 공감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보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저희 방송도 좋고 SNS도 좋고 많은 방법들을 찾으셔서 좀 소통이 좀 활발한 그런 22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분 앞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권자의 한 표 한 표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지금부터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지난 공약을 잘 이행해서 제주도민들의 기대와 희망,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